중국의 전승절, 우리한테 중요한 날하고 또 특별히 오라고 초청을 공들여서 했는데 안 갈 수가 있느냐라는 의견과 미국이 마땅치 않아 하고 무력 시위 성격인데 거기에 꼭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문제 집중 토론할 건데 먼저 전승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부터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인경 앵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전승절이란 말 그대로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기리는 날입니다. 이 러시아는 나치 독일이 무조건 항복한 날을 자국 시간으로 5월 9일로 잡고 전승절로 기념합니다. 올해는 70주년을 맞아서 열병식을 여는 등 성대하게 치렀는데요. 중국의 전승절은 9월 3일입니다. 일제가 도쿄만의 미주리 함상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한 날짜가 1945년 9월 2일인데요. 그 다음 날을 전승절로 삼은 겁니다. 중일 전쟁 때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것은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국민당, 장제스 세력이었는데요. 그래서 중화민국, 지금의 대만은 9월 3일을 항일 전쟁 승전 기념일로 삼아 3일 연휴에 들어갑니다. 중국이 9월 3일을 전승절로 삼은 것은 바로 작년입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휴일로 제정했는데요. 뒤늦게 승전의 주역임을 선포한 겁니다. 중국은 올해 전승절 행사를 자국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통로로 삼고 있습니다. 최첨단 미사일 부대가 참석하는 대규모 열병식도 계획 중인데요. 50여 개국 정상의 전승절 행사 초청장을 보냈는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보냈습니다. 항일 투쟁의 역사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을 빼놓을 수 없죠. 1920년 6월 홍범도의 지휘로 대한독립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했고요. 같은 해 김좌진, 서희 등이 이끈 청산리 대첩에서도 일본군을 섬멸했습니다. 갑오 전쟁부터 친다면 가장 오랫동안 일제와 치열하게 싸웠던 대한민국인데요. 박 대통령은 중국의 전승절에 맞춰서 중국을 방문하되 열병식 참석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온 상태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실리를 어떻게 지키느냐, 이 문제는 고민을 한층 더 깊게 합니다. 네, 전문가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 그리고 중국 전문가 우수근 중국동아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께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인배 이사께서는 대체로는 굳이 가는 것이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시는 입장이고 우 교수님은 그래도 가야 된다고 보시는 입장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굳이 분류를 합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네. 자, 우선 중국 전문가시니까요. 중국이 왜 이렇게 이번 전승절에 공을 들이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 오는 것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좀 설명을 분석을 해주시죠. 예, 이 정식 명칭이 항일전쟁 승리 및 반파시스트 전쟁 이렇게 나가는데요. 네. 항일전쟁 승리 기념식입니다. 자, 항일전쟁 당시 한반도에 있는 국가와 중국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청장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일 먼저 보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지금 국제정치, 국제관계 측면에서 대통령이 참가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사안이 다르게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참가하는 것은 대의 명분이 충분하고 또 대의 명분상 필요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당시 중국 상하이 등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우리의 선열들은 우리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숭고한 희생을 다하셨습니다. 예. 이것은 당시 우리의 광복군 선언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국과 한국, 한중 양국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양국의 독립, 자주 독립을 위해서 연합국의 일원으로 항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취지 속에서 우리의 수많은 선조들이 중국 대륙에서 피를 흘리시고 숭고한 희생을 하셨습니다. 네네. 미국 같은 경우 미군 장병이 전 세계에서 미국이라는 국가, 조국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 유해를 전 세계 어딜 가서도 발굴해갖고 예의를 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후손된 도리를 다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중 관계도 바람직하게 됐고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항일전쟁의 주역인 당사국인 한국과 북한에 먼저 초청장을 보낸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우리 조상들에 대한 후손된 도리를 다한다는 측면에서도 네. 반드시 참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먼저 조금 탐색전을 좀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전 뭐 굳이 분류하면 그렇다고 하시더니 아주 직설적으로 먼저 치고 나오셨습니다. 이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이번에 참석을 하시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상 크게 무리가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맹이냐 균형 외교냐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우선 보면 9월 3일 우리 대통령께서 가시면 한중 정상회담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주 되면은 일본 나베 총리가 또 중국 가게 돼서 또 중일 정상회담이 있게 되고 9월 말 되면 또 중국 시진핑이 또 미국을 가게 돼서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요. 10월 달 되면 또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떤 한미 중일 4개국이 다 교차해서 정상들이 만나게 되는 구도가 되는데 만약 이번에 시 주석을 만날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이 정상회담 고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 점에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가시는 거는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리적으로는 맞는데 구도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다자 외교를 한참 공부하게 했을 땐 90년대에 보면 중국은 다자 외교 대단히 불만이 많고 사실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 주요 목적이 뭐냐 하면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나는 굳이 거기에서 중국이 편입해서 덜 설 필요가 없다라는 게 중국 외교 정책의 핵심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ARF도 참석을 안 했었고요. 등등 해서 APEC에도 미온했고요. 등등등 행사를 했었죠. 유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점차 다자 외교에 대해서 중국이 목소리를 내고 상하이 그룹이라 등등 해서 자체적으로 중국이 다자 외교 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서 특히나 북경 올림픽 이후에는 더욱더 그런 국제사회에서 대세론일, 즉 그야말로 G2로서 대선을 이끌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중국으로서는 미국 중심 체제의 한 축을 무너뜨리면서 본인이 추구하는 국제 질서를 마련하는 다자 외교를 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이런 일환으로서 올해 70주년을 명분 삼아서 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진핑이 이제 체제가 안정됐다. 그리고 대국 굴기 이른바해서 그런 것들을 좀 과시하려는 특히 이제 군사적인 무력 시위 성격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에 당하고 그다음에 서구 열강 국가로부터 군대와 100년 동안 쉽지 않은 역사의 암흑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중국 국민들은 우리가 힘이 약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이제는 우리가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항일전쟁 끝난 다음에 7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어느 국가도 우리를 과거같이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강건하게 성장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대내적인 측면도 강하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우리 중국은 과거의 중국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국가에 따라서는 중국의 군사력 과시를 패권적인 행태를 보이게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국 측의 입장에서는 중국 측은 항상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100년 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스스로가 보유할 수 있는 정도의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로도 이와 같은 행사를 열게 되는 것이죠. 네.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그때에 맞춰서 가는 것은 뭐 사실상 확정이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지금 쟁점은 열병식을 참석을 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열병식에 가느냐 그 문제로 좀 넘어가는 것 같은 양상인데 먼저 이 문제는 이인배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열병식은 일단 중국의 무력, 중국 인민군의 전체 무력을 이제 과시하는 행사가 되죠. 지난번에 러시아 전성기 5월에 있을 때도 사실은 그때 북러시아의 첨단 무기들을 많이 이제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것이죠. 물론 그것이 군사 전략 전문가들 또 정보 전문가들은 그거를 통해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군사 기술과 군사력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어서 의미 있는 행사였기도 했습니다. 서방에서 봤을 때도. 중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이번에 많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첨단 무기들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자력의 무력을 굉장히 많이 시연해 보이려고 그럴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제 정치를 바로 보는 시간은 현실주의적인 입장입니다. 현실주의는 뭐냐 하면은
상대방의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대외 안보 정책에서 핵심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은 그들의 능력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들이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약한가 거기에 따라서 그 나라의 관계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저도 그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사람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치팅이 가능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외교라는 게 사실은 거짓말하게 돼 있습니다. 거지것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의 능력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제가 불편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 중국 인민군은 그야말로 6.25 때 우리가 평양까지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네. 했다가 다시 내려와 다시 밀리게 됐던 근거가 뭐냐면은 바로 중국이 참전하면서 우리가 밀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전체를 북한을 완전히 고스란히 통일할 수 있었던 북한의 침략에 의한 것이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반격하면서 오롯이 우리가 통일 정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중국의 참전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어려워졌던 부분이 있죠. 예. 우리로서는 대단히 뼈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군의 사열을 우리 대한민국 국가 원수이신 대통령께서 가셔서 굳이 참여하셔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저로서는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먼저 연구위원님과 함께 현실주의적인 시각은 저도 동일합니다. 네. 저는 게다가 실사구시적인 현실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저는 열병식도 굳이 그렇게만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열병식, 예를 들어 그렇다면은 미국이라든가 우리와 친한 서구 유럽 국가들이 대대적인 열병식이나 군사 퍼레이드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전혀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니겠네요. 중국은 단지 과거에 싸웠던 6.25 때 싸웠던 국가이기 때문에 우려된다는 것은 저는 21세기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 전 세계 국가들과 골고루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세기 과거적인 사고라든가 피해의식에 너무 사라져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열병식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당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만큼 강건해졌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뭔가 보여주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런 생각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약화 혹은 6.25 때 싸웠는데 그런데 가서 그 열병식에 참가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는 그런 시각보다는요. 그렇더라면은 6.25 때 싸웠지만 그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국에서 유무상으로 도와주지 않았더라면은 중국에서 임시정부도 있을 수도 없었고 임시정부 활동을 통해서 독립할 수 있었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한국과 중국은 많이 다퉜고 싸웠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싸웠고 지금도 등지고 안 좋은 관계입니까? 아니죠. 국제관계는 시시각각 다르게 변화합니다. 네.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거든요. 그 시기 그 상황에서 최선의 국익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검토한 상태에서 최적의 외교정책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번 열병식 미국이라든가 일본, 중국과 경계하는 그런 국가 입장에서는 패권을 과시한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더 두렵겠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바라볼 필요가 굳이 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리와 필요에 의해서라면 예컨대 우리가 일본의 자위대 열병하는 것도 우리 국가 원수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안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 그 사안에 따라서 자위대가 어떠한 취지로 어떤 열병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좀 더 열린 사고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잠깐만요. 거기에 사실 항일 운동을 중국과 같이 하고 했을 때는 사실 중국이 공산 정부가 아니었었죠. 대만 총통 시대 때였기 때문에 사실은 체제가 바뀐 중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체제가 바뀐 중국이 6.25 때 참전함으로 이렇게 됐고 그 중국이 지금 남아서 지금 열병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전에 지금 대만이 그렇게 했다면 특별히 저희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텐데요. 사실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중국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때 우리가 항일 운동을 같이 했던 중국과 지금 중국하고는 법통은이었죠. 하지만 사실은 체제가 다르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예. 어떻게 반론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예, 당시 맞습니다. 당시 중국도 통일되지 않고 지금 대만으로 간 국민당과 공산당군이 싸웠는데 그래도 당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신 주은래 총리라든가 혹은 모택동 주석 같은 경우는 지금의 중국을 건국한 핵심 인사들이지 않습니까? 같은 국가라고 저는 생각해도 같은 중국 대륙에 있었고 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대만으로 국민당이 패전해서 도망가서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체제는 바뀌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임시정부가 대만 타이베이에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 대륙의 상하이에 있었고 남경에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일전쟁 승전식에 예. 당시 중국과 함께 싸웠던 한반도의 국가, 즉 당사국의 일원으로서 참가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다 그 실리를 중시하신다고 하고 뭐 실사구시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미국, 중국 사이에서 지금 이른바 뭐 균형 외교를 하는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것은 뭐 분명한 것 같거든요.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안 갈 수 없느냐라고 타진해왔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것 같은데 미국과의 관계 이걸 감으로써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사님? 일단 저는 늘 주장하는 게 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정책을 제가 말하는 것은 베이스 캠프 외교라고 그럽니다. 베이스 캠프 확실히 필요합니다. 네. 한미 동맹을 통해서 베이스 캠프가 단단할 때 그걸 통해서 외연을 확대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인데요. 우선 그런 입장에서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그걸 눈치다 뭐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국익 때문에 미국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미국과 가까이 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많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국익입니다. 그게 국익입니다. 국익 때문에 그 미국의 불편한 부분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입장에서 봐도 되는데 예. 뭐 이번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몇 번 이렇게 정상회담 일자를 미리 발표하거나 하면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문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미국으로서도 우리하고 워낙 많은 시간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상황이 어떻게든 이렇게 됐는가 다 이해할 테고요. 특별하게 더 어려워지지는 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섭섭하고 좀 말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중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 원수를 어떻게든지 실현을 싶었겠죠. 그렇다면 미국과 국익을 위한 외교 행태에서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한 외교 정책을 전개해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승절 참가는요. 국제 정세, 국제 관계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된 논리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군 유해를 찾기 위해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발굴을 해서 최대한의 예우를 다하고 그 존경을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중국에서 독립운동 하시다가 순고하신, 희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러한 예의를 갖추지 못했거든요. 이제 비로소 그러한 예의를 비록 늦게나마 후손된 도리를 다하려고 하는 것인데 미국은 자국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승절 참가하는 것이 우리 그 독립운동한 중국에서 독립운동한 분들의 그 희생을 기리는 그런 의미라고 동일시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 정식 명칭도요. 예. 항일 전쟁 승리 및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네. 당시 항일 전쟁이라는 것은 중국과 한반도에 있는 국가가 일본에 맞서 싸운 것이거든요. 당시 한반도에는 대한제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과 대한제국이 일본과 맞서 싸웠던 것을 그 승리하는 것을 축하하는 그 기념식적인 자리인 것이죠. 예, 우 교수님께서는 러시아 그 전승절 때 그때 메르켈 독일 총리가 가서 그때 가긴 가는데 열병식은 참석을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델을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준용하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열병식에도 참석해주길 바라고 그게 있습니다만. 그게 꽃인가요? 행사에? 열병식이? 꽃이죠. 모든 것을 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니까. 네. 하지만 우리는 최대 강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뭐 새우등 외교라든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든가 샌드위치 외교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해서 중견 강국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도 우리를 서로 자기 곁에 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상황도 그런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고래로 비교한다면 돌고래쯤 되었거든요. 돌고래는 고래보다는 덩치가 작지만 얼마나 스마트하고 민첩합니까? 우리는 새우등 외교라든가 샌드위치 외교가 아니라 돌고래 외교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열병식 참가 중국은 다 원하고 미국은 참가 자체를 반대했다면 이제 21세기 중견 간국인 우리의 입장에서 돌고래 외교는 무엇이냐? 열병식은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관계에서 선례라든가 전례도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켈 총리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실리를 취할 수 있었거든요. 따라서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는 열병식은 참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이사님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말씀하셨는데 30초 남았거든요.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에 일단 그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참석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철저하게 관철시키는
되는 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겁니다. 일단 우리가 중국에서 원하는 걸 들어주는 모양새를 일단은 조금은 취했으니까는요. 거기 가서 시 주석을 만났을 경우에 북한 핵 문제, 북한 도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압박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위안화 절하, 또 AIIB, 또 한중 FTA 아직 경제 분야에 우리가 아직 매듭을 못 지은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더 이니셔티브를 쥐고 대통령께서 가서 설득을 하시게 되면 우리로서도 그런 뭐 국론 분열의 뭐 논란은 아마 잠재울 수 있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휴일인데 두 분 나와주셔서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